나는 내내 어떤 존재였을까? 선생님이 네. 몸에 손댄 적 있나요? 아니요, 아이들 몸만 항상 등 토닥이듯이 하고 하는데. 아이들 아픈지 안 아픈지 혹시 선생님 아이 있으세요? 아팠다고요? 저는 토닥이. 아이들 있으시냐고요? 참으로 뜨거웠던 지난 여름, 자신들의 교실 밖으로 나왔던 선생님들. 전국 50만 교사들 중 3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들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차분했던 교사들의 외침. 그들은 이름 없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모여든 곳은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서희초등학교. 한 새내기 교사의 죽음 곁이었습니다. 그 외침의 중심에 있던 이름. 그 이름은 지난 7월 18일 오전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 안 작은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2년차였던 새내기 교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학년을 맡았던 2년차 새내기 교사. 선생님은 자신의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뒀던 교실 안 작은 창고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박 선생님 반에 있던 1학년 두 아이가 실랑이 하다 벌어진 이른바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그러니까 박 선생님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6일 전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이마를 다친 아이, 1학년 학급에서는 종종 발생한다는 안전사고의 수습은 담임인 박 선생님의 몫이었습니다. 다친 아이와 다치게 한 아이의 학부모를 중재하는 과정에선 39회의 연락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간 박 선생님이 겪은 일은 연필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필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도 책상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가 서로 밀쳐서 그냥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책상 모서리에 찍혀서 피가 나는 게 같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가위 사건이라고 가위로 장난치다가 전부 26명의 아이를 가르쳤던 박 선생님. 아직 어려서라고 이해하기에는 유난히 안전사고 빈도가 잦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해당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상태를 알리고 중재를 해온 박 선생님. 학부모와 연락은 학교 내선 전화와 메시지와 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앱을 사용해 왔습니다. 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이 앱을 통해 학급의 학부모들과 약 5달간 총 1039의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난이도의 학년이었던 건 맞다. 아이가 교사의 말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아이들이었죠. 2시간 동안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이도 있었고 이 정도니 뭐 하나도 안 되는 아이도 있었고. 연필 사건 다음 날 양측 학부모들을 만나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지만 그 만남 직후 박 선생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엇이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걸까? 그걸 들었던 선생님께서도 제보를 하셨던 것이죠. 내가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한테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학부모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을까? 정말 두렵다. 당하게 되면 휴대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연필 사건 뒤 주말을 쉬고 출근했던 지난 7월 17일 선생님은 그날 오전 학부모들에게 공지글을 보냈던 걸로 확인됩니다. 선생님 7월 17일에 학부모 전체에게 알린 마지막 하이톡 내용이 담임 선생님에게 용건이 있으신 분은 학교 내선 전화번호 또는 하이톡으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셨어요. 이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전달 사항이에요. 공지사항을 보냈던 이날 아이들이 하교한 뒤 보고해야 할 서류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한 선생님은 밤 9시 무렵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민도 홀로였고 마지막도 혼자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다는 추측성 글이 돌면서 24 새내기 교사의 이른 죽음이 전해진 뒤 대책 마련도 빠르게 약속됐습니다.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최 측도 없지만 매주 어김없이 또 질서 정연하게 이어졌던 선생님들의 외침. 재작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몰라졌던 두 선생님의 죽음이 뒤늦게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학생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도 쏟아져 나왔고 내내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그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관련 법안들, 이른바 교권사법이 사건 발생 67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실에선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시작됐을까? 한여름에 떠난 서희 초등학교 박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겨울에야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11월 14일자로 수사를 완전히 종결을 하면서 학부모에 대해서 범죄 혐의 없음 결정을 했거든요. 서희 초등학교 박 선생님의 죽음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건 발생 121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고 사인은 복합적이라 밝혔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이 오로지 교실 안에서 비롯된 일들로 인해 발생된 결과는 아니라는 결론인 겁니다. 그렇다면 2년차 새내기 교사의 마지막은 왜 교실이어야 했을까? 박 선생님의 죽음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우리의 교실안 민낯들. 그 답을 찾아가는 길 위에 더 이상 홀로인 선생님은 없을까? 종종 그 현장은 무척이나 생생하게 학교 밖으로 전해지곤 했습니다. 조용히 인정하고 사퇴되면 다 조용한다 했잖아. 예? 여기 다 지식인들이야. 왜 이리 흥분하게? 그간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급식을 빨리 먹게 한 일에 화가 난 학부모. 시설이 좁아 아이들이 3교대로 밥을 먹느라 벌어진 일이지만 결국 교사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달라져요? 어제처럼 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학생의 인권도 있지만은 죄를 지은 선생님의 인권도 있어요. 일로 오세요.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담배를 빼앗고 혼내던 교감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중학생. 옷차림을 지도한 여교사를 때려 기절시킨 이 역시 여중생이었습니다.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는 학생들. 득종이다 득종. 휴대폰에 담겨 공개된 교실안 민낯은 세상을 놀래켰고 이에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들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시도교육 중에서 인지한 교권 침해 사례 중 다수의 가해자는 학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거의 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보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 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 이 시기 병으로 인해 휴직을 한 교사 수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내 아이를 맞이할 때 환하게 웃지 않았다. 이런 것들 갖고 민원을 넣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자기 아이 발표를 너무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나는 수업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쟤를 발표를 시켰나 안 시켰나.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 이후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의 간절한 바람 중 하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된 교실을 되찾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인터넷에 등장했던 또 다른 목소리인 민원스쿨. 현직 교사들이 만든 SNS 계정인데 이들은 지난 여름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모음집을 공개했습니다. 수집된 사례는 총 2,077건,
그 분량만 A4 466쪽에 달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들이 담겼을까? 시험 때문에 애가 기죽는다며 시험을 없애라던 학부모. 이후 한 달 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더니 다시 등교시키면서 서류를 제출함. 그 내용이 담임 교사로 인한 정신병 결석. 교사에게 심부름을 부탁하고 막무가내로 우기며 인신공격까지 하는 일부의 학부모들. 몇몇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교육교사처럼 아이들을 대해주길 바라는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주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달라는 요청. 우리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공감해 주세요. 라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좋은 것이고, 근데 지금 세대 학부모들은 존중받고 공감받았던 경험은 별로 없는 세대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는 당연히 체벌이 많았고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뭔진 모르지만 내가 했던 그 존중을 그대로 학교 선생님도 해주세요. 이런 일부 학부모들이 민원을 위해 단골처럼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좀 마음 먹고 국민신문고 같은데 계속 이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발 내용 자체가 교사가 마스카라를 했다. 뾰족한 옷을 입어서 애가 다칠 뻔했다. 그러면은 해당 선생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학부모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학부모입니다. 이런 악성이라는 신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1년에. 네, 지속적으로 하시거든요. 선생님과 아이들의 교실을 일순간 공포의 무대로 바꾼다는 악성 민원. 그중 교사들이 느끼는 최고치의 고통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시죠? 어제 밤에 연락을 주셨다고 전해 받았어요. 네. 어제 그러니까 말로는 네. 어제 급식할 때 네.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식할 때요? 예. 급식할 때 어떤 일이요? 선생님이 네. 우리 몸에 손대 저거 있나요? 그 일은 지난 4월 한 학부모와의 통화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날 학교에서 일을 선생님께 묻던 학부모. 해당 학부모는 전날 밤 학교로 수차례 전화를 해 이하나 선생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전화를 하셨던 거구나. 저도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크게 연락할 일도 사실 없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이 내 목을 졸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머니. 내 목을 졸랐다고요? 어제요? 진짜. 이 전화를 끝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학부모. 그는 다음 날 이하나 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진짜 뭣도 모르는 아이처럼 되게 당황했어요. 그냥 수사 받으면 되지, 약간 결과를 하면 되지 뭐. 근데 겪어보니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교사 6,024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 조사에서 선생님들은 업무의 영역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학부모와의 상담과 민원에 대응하는 일이라고 꼽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 거기엔 이른바 악성 민원 3종 세트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신문고, 민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이런 것들이 무리가 많거든요.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할 거예요?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거 할 거예요? 라는 위협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부여하고 특별교육 미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여전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강제하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법 개정안.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는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신고하시겠죠. 신고가 줄어들지는 않지 않을까. 신고는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는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는 또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신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고민하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중간 지대를 뭐 문제조정위원회든 뭐든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학생의 문제 행동도 심의를 하고 교사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교사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하고 그런 식의 단계가 있으면은 학부모님들도 신고할 유인이 사라지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무죄 혹은 유죄, 그 거리 사이에는 애매한 회색 영역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신고 이전에 중재 단계가 있다면 신고 자체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8개월 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이하나 교사. 최근에서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선생님 역시 신고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간절했다고 말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수사를 돌입하기 전에 정말 좀 대면으로 대화할 그런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너무 아쉽죠.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전달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을 하는지. 언뜻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갈등처럼 지금 그들의 교실을 바라보는 시각들. 진정 우리가 모두의 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눈길이 지금 필요한 걸까?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가 제일 쉽고 명확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쉽고 대책을 내기도 쉬워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훨씬 더 좋고 선량하고 교육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싶은 학부모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극단적인 대책들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신뢰관계까지도 더 망쳐버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난 여름 마치 공공의 적처럼 묘사됐던 이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누구보다 선생님들을 걱정하며 교실에 도움이 될 방법을 스스로 찾고 있습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건이 있고 추모 발언과 저희가 학부모로서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발언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따뜻한 이해의 눈길을 보내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6월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바람은 제대로 된 소통 창구를 통해 선생님과 대화하며 함께 문제 해결하는 모두의 교실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바람은 학부모들과 달랐을까? 선생님들도 학부모에게 존중받으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교실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선생님들만의 힘만으로 혹은 교육부의 힘만으로 그리고 물론 당연히 학부모들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나 분위기가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이런 교육의 주체들이 조금 소외되고 너희들은 일단 잘못했으니까 좀 빠져 있어. 이런 식의 이루어지면서 방향 자체가 좀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교실일 수도 없었던 지금 이전의 교실. 우리 학생이 꿈꾸는 교실은 어떤 모습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게 당연한 교실. 누구도 행복하기 쉽지 않았던 어제 우리의 교실. 교사도 행복한 교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아니에요. 교사만 아닙니다. 학교 재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해야만이 교육이 질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지만 그 꿈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모두의 교실을 되찾길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남 및 광주 지역에서 수사기관, 지자체 등의 사건 무마, 인사청탁, 수주계약 비리 등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른바 사건 브로커 성 씨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그와 관련된 인물을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난 83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101리 205 보안부대에서 복무하셨거나 같은 시기 제5사단 27연대에서 복무한 고 이윤성 씨에 대해 아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001년 9월 8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50대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다치게 한 2인조 강도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